혹시 또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접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하게 될 얘기하고 관계되는데요. 앉아서 할게요. 정치라는 영역에서 저는 이미 다 쓰였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도 그러하고 또 성과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어떤 삶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잘 안 될 거라는 판단도 들고요. 지금 정치를 안 하니까 좋다고 그러지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 겁니다. 제가 행복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뭘 그렇게 이룰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뜻을 펴는데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 심리적 환경 또는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활동하는 게 사회적인 의미도 더 크다는 생각이 제가 확실히 있어서요. 선거에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공무원도. 공무원을 하게 되면 또 할 말을 못 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또 책을 쓰고, 그 유럽 도시 기행도 결국은 그냥 그 도시를 알리는 정보를 제가 이제 책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럽의 도시에서 가서 보는 모든 풍경, 건축물, 예술품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거든요.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그런 좋은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시민들이 그런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긴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강연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이 되면 좀씩 할 생각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예약은 아직 안 됩니다. 책은 나올 때 돼야 예약하고요. 최근에 와서 저한테 이제 정권이 바뀐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오는 거는 아주 큰 경제단체 이런 데에서 포럼에 이제 강연자로 초대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오지 않을 것들이 오거든요.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요. 근데 500만 원 받는 데를 가고 나면 50만 원 주는 데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작업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하여튼 일절 강연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개인적인 앞으로의 이제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나라에 대한 우리 시민광장이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제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 자기 생활 공간 안에서 또는 여럿이 힘을 모아서 나라가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런 거에 대한 제 소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고 친근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대통령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제도가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의식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제도 만능주의가 있었죠. 제도를 잘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사람의 문제가 어떨 때는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구나.
심지어 제도의 결함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 문제점이 덜 나타난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제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망가진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게 그 지난 10년 동안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됐잖아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하고 똑같은 경찰관들이 MB정부 때부터 산성을 쌓기 시작하고 물대포를 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안심이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분이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대선 전에도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는데 매우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분이고요. 좋게 표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요새 보면 그 특성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약간 팔랑귀 그게 있으셨어요. 누가 와서 특히 이제 이 자잘한 정이 많으셔가지고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불우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걸 딱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많이 헝클어지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헝클어지기도 했고요. 그분 자신이 굉장히 격정적인 분이셔서 기복도 많았어요. 굉장히 결단이 정확할 때도 많지만 그게 그분의 특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됐잖아요. 후보 때부터.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후보 때 경선 후보 시절 전부터 15% 내외에서 1차 박스권, 언론에서 그랬죠. 25% 내외 되니까 2차 박스권, 35% 내외 되니까 3차 박스권. 후보 5명 있는데 35%면 대세 후보죠. 그런데도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확장성에 문제 있다고. 결국은 5명의 주요 후보가 있는 선거에서 40%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득표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한 번도 심하게 떨어진 적 없이 2년간 이렇게 왔잖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성품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거예요. 지지율 그래프에. 매우 안정적인 분이고요. 고지식하셔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와서 대통령님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셨더라도 되시고 나면 그 공약은 원래 깨뜨리라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공약을 지키는데 집착에 가까운 강박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 공약은 어떤 일로 하고 저 공약은 뭐 바꾸고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단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이래서 지금 100%를 못하고 60%, 70%를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돼요. 근데 이 공약은 어떤 걸로 합시다. 이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래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대통령 됐어요? 이렇게 되면 참 그걸 하지 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대 과제 이번에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거지만 그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충실하게 대선 공약을 반영해서 몇 개 빠진 것도 있지만 대체로 다 살려놨더라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은 뭐 좀 더 떨어지겠지만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재임 기간 내내 꽤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해결사 역할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려다 안 되면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또 당신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힘이 아주 약해서 진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결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그 뭐 순직 인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명령으로 그냥 지시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는 거 이런 거는 가서 하라고 해서 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대신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언론, KBS, MBC 이런 거요. 이런 건 대신 해결 안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투쟁하라 이거예요. 그 본인들의 해결 노력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대통령이 대신 개입해가지고 뭐 박문진 이사장 쫓아내고 뭐 KBS 이사장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대신 해결 안 해주세요. 굉장히 재미난 차이거든요. 그 전하고는.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뭐 다시 법의 노조 취소하라 이런 거는 정부의 권한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삼보일배를 하거나 뭐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급한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라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로 볼 때 국정 운영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 기대가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하세요. 제가 대선 기간에 이런저런 일로 몇 번 배웠는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되고 말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네, 지난번에 낙선하시고 나서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그거였고요. 김정숙 여사님도 우리 남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돼 라는 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문편하고 운동회 하던 날 와서 막 노래 막 부르시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절박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거를 말로 하세요. 제가 절박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정숙 여사님은 몸으로 절박해요. 이번에 청주 물난리 지역에 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한 거지만 그만큼 여전히 대선 선거 때와 마찬가지의 절박한 태도로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그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과제가 되게 버거워요, 지금. 아까 질문 나왔죠? 첫 번째가 경제고요. 두 번째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지금 정부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게 경제는 지금 국가의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중이죠. 이거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용감해요. 지금 용감하고 대단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천공항 그 좀 비정규직 좀 없애. 그때 철도공사에 우리 여성무원들 문제 같은 거요. 그건 사실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노동부 장관 뭐죠? 그 국토부 장관인가요? 뭐 하여튼 철도공사 관할하는 장관 불러서 빨리 해결해. 석 달 안에 해결해. 안 그러면 못 벗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결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런 건 제도로 해결해야 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줘도 다른 데는 문제가 다 있는데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손 닿는 데는 그냥 해결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시그널이거든요. 제가 알수신잡에서 인생 영화를 자토이치 꼽았잖아요. 저는 그 몇십 편짜리 시리즈로 있는 흑백 영화를 봤는데요. 독일 있을 때 독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사는 다 독일어로 나와요. 더빙이 돼가지고. 근데 자토이치는 자기한테 걸리는 놈만 죽였지 사회를 바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 전체를 해결을 못해도 내 눈에 띈 거라도 해결을 해야죠. 근데 그 점이 권력 행사 방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제일 큰 차이예요. 문 대통령님은 문제가 드러나는 데를 개입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는 시스템을 바꾸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지금 내수가 약해서 불황이 오래 가고 있는 거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수 살리는 걸 아파트 짓고 다리 만들고 길 뚫고 소위 SOC 투자라고 그래서 빚내서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이제 건설회사, 토목회사들 돈 벌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례강 같은 거. 그거 뭐 모래 포고하니까 중장비 운영하는 토목건설회사 금고에다가 돈을 퍼넣어준 거지. 경기 진작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들한테 바로 돈을 주거나 또는 서민들이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걸 대신 국가가 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가처분 소득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을 우선 키워서, 그리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게 수출기업이 아니고 내수기업들이고, 내수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컨셉으로 지금 국가의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온 국민의 삶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는 좋아진다는 걸 보여줘야만 돼요. 증명해줘야만 돼요. 그게 이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오뚜기 사장님을 갑자기 막 랭킹 100위권밖에 안 되는데 뭐 랭킹 뭐 20위권 안에 기업인들 모이는데 모신다든가. 그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기용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재벌개혁이다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가맹점 바로 잡는 거예요. 재벌개혁은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제도개혁의 효과가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가야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해도. 근데 가맹점은 안 그렇잖아요. 관계자의 숫자가 엄청 많고요. 몇몇 가맹점의 대표적인 그 착취 행위만 응징을 해도 곧바로 그 시그널이 모든 가맹점 본사로 다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뻔보기로 아주 악질적으로 옛날에 그 지주가 소작인 착취하듯이 가맹점을 착취했던 이런 데들을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빨리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막 몇백만 명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개혁은 천천히, 과정에 개입해서 단기적으로 체감 효과가 나는 개혁 조처들은 신속하게, 이 순서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볼 때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이제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신속하게 높이는 그런 쪽에 지금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양다리 전략이거든요. 구조개혁은 계속 의제를 제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위원장 경우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라.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 해놓고 직접 때리는 거는 가맹점, 아주 착취적인 행위를 하는 가맹점 본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조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체감도를 높여가면서 구조개혁을 해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예. 이게 참여정부 때 그 일이 어려웠던 이유거든요. 이 체감형 개혁을 빨리빨리 해가면서 지지를 획득을 하고 그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내놓고 그때는 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다 들고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진영의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모듈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모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설계도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이러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참여정부 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정직이 개인에게는 아주 좋은 미덕이지만 국가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돼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나중에 말하고요. 지금 바로 말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졌고 야갔어요. 야갔고 그 다음에 권력 행사를 잘해요. 권력 행사를. 예. 권력 행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그 개입 있잖아요. 사안 하나하나의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떤 거는 행정명령으로, 어떤 거는 구두 지시로, 어떤 거는 여론 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진화된 모습, 경제정책 운영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대단히 기조를 잘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전에서 지난번에 증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을 때 박형준 교수님이 그걸 다 내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하나씩 얘기하냐는데, 다 내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경제는 대체로 이렇게 보면 돼. 내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내수를 살리는 기본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소비 수요를 살리는 기본적인 방식이 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출하던 돈을 정부가 대신 내줌으로써 다른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주는 거죠. 이걸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충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조개혁을 앞세우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장하성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대단히 관료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잘 하고 계시다. 제가 해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점 말씀드리고요. 여럿이 힘을 모아서 나라가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런 거에 대한 제 소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고 친근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대통령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제도가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의식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제도 만능주의가 있었죠. 제도를 잘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사람의 문제가 어떨 때는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구나. 심지어 제도에 결함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 문제점이 덜 나타난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제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망가진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게 그 지난 10년 동안 있으나 마나한 기구가 됐잖아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하고 똑같은 경찰관들이 MB정부 때부터 산성을 쌓기 시작하고 물대포를 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안심이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분이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대선 전에도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는데, 매우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분이고요. 좋게 표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요새 보면 그 특성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은 약간 팔랑귀 그게 있으셨어요. 누가 와서, 특히 이제 이 자잘한 정이 많으셔가지고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불우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걸 딱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많이 헝클어지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헝클어지기도 했고요. 그분 자신이 굉장히 격정적인 분이셔서 기복도 많았어요. 굉장히 결단이 정확할 때도 많지만 그게 그분의 특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됐잖아요. 후보 때부터.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후보 때 경선 후보 시절 전부터 15% 내외에서 1차 박스권, 언론에서 그랬죠. 25% 내외 되니까 2차 박스권, 35% 내외 되니까 3차 박스권. 후보 5명 있는데 35%면 대세 후보죠. 그런데도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확장성에 문제 있다고. 결국은 5명의 주요 후보가 있는 선거에 혹시 또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접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하게 될 얘기하고 관계되는데요. 앉아서 할게요. 정치라는 영역에서 저는 이미 다 쓰였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도 그러하고 또 성과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어떤 삶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잘 안 될 거라는 판단도 들고요. 지금 정치를 안 하니까 좋다고 그러지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 겁니다. 제가 행복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뭘 그렇게 이룰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뜻을 펴는데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 심리적 환경 또는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활동하는 게 사회적인 의미도 더 크다는 생각이 제가 확실히 있어서요. 선거에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공무원도. 공무원을 하게 되면 또 할 말을 못 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또 책을 쓰고, 그 유럽 도시 기행도 결국은 그냥 그 도시를 알리는 정보를 제가 이제 책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럽의 도시에서 가서 보는 모든 풍경, 건축물, 예술품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거든요.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그런 좋은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시민들이 그런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긴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강연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이 되면 좀씩 할 생각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예약은 아직 안 됩니다. 최근 나올 때 돼야 예약하고요. 최근에 와서 저한테 이제 정권이 바뀐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오는 거는 아주 큰 경제단체 이런 데에서 포럼에 이제 강연자로 초대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오지 않을 것들이 오거든요.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요. 근데 500만 원 받는 데를 가고 나면 50만 원 주는 데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작업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하여튼 일절 강연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개인적인 앞으로의 이제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나라에 대한 우리 시민광장이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제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 자기 생활 공간 안에서 또는 거에서 40%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득표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한 번도 심하게 떨어진 적 없이 2년간 이렇게 왔잖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성품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거예요. 지지율 그래프에. 매우 안정적인 분이고요. 고지식하셔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와서 대통령님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셨더라도 되시고 나면 그 공약은 원래 깨뜨리라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공약을 지키는데 집착에 가까운 강박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 공약은 어떤 일로 하고 저 공약은 뭐 바꾸고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단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이래서 지금 100%를 못하고 60%, 70%를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돼요. 근데 이 공약은 어떤 걸로 합시다. 이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래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대통령 됐어요? 이렇게 되면 참 그걸 하지 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대 과제 이번에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거지만 그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충실하게 대선 공약을 반영해서 몇 개 빠진 것도 있지만 대체로 다 살려놨더라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은 뭐 좀 더 떨어지겠지만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재임 기간 내내 꽤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해결사 역할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려다 안 되면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또 당신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힘이 아주 약해서 진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결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뭐 순직 인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명령으로 그냥 지시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는 거 이런 거는 가서 하라고 해서 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대신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언론, KBS, MBC 이런 거요. 이런 건 대신 해결 안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투쟁하라 이거예요. 그 본인들의 해결 노력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대통령이 대신 개입해가지고 뭐 박문진 이사장 쫓아내고 뭐 KBS 이사장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대신 해결 안 해주세요. 굉장히 재미난 차이거든요. 그 전하고는.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뭐 다시 법의 노조 취소하라 이런 거는 정부의 권한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삼보일배를 하거나 시스템을 바꾸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지금 내수가 약해서 불황이 오래 가고 있는 거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수 살리는 걸 아파트 짓고 다리 만들고 길 뚫고 소위 SOC 투자라고 그래서 빚내서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이제 건설회사, 토목회사들 돈 벌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례강 같은 거. 그거 뭐 모래포곰하니까 중장비 운영하는 토목건설회사 금고에다가 돈을 퍼넣어준 거지. 경기 진작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들한테 바로 돈을 주거나 또는 서민들이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걸 대신 국가가 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가처분 소득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을 우선 키워서 그리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게 수출기업이 아니고 내수기업들이고 내수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컨셉으로 지금 국가의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온 국민의 삶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는 좋아진다는 걸 보여줘야만 돼요. 증명해줘야만 돼요.
그게 이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오뚜기 사장님을 갑자기 막 랭킹 100위권밖에 안 되는데 뭐 랭킹 뭐 20위권 안에 기업인들 모이는데 모신다든가. 그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기용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재벌개혁이다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가맹점 바로 잡는 거예요. 재벌개혁은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제도개혁의 효과가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가야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해도. 근데 가맹점은 안 그렇잖아요. 관계자의 숫자가 엄청 많고요. 몇몇 가맹점의 대표적인 그 착취 행위만 응징을 해도 곧바로 그 시그널이 모든 가맹점 본사로 다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뻔보기로 아주 악질적으로 옛날에 그 지주가 소작인 착취하듯이 가맹점을 착취했던 이런 데들을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빨리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막 몇백만 명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개혁은 천천히, 과정에 개입해서 단기적으로 체감 효과가 나는 개혁 조처들은 신속하게, 이 순서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로 볼 때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이제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신속하게 높이는 그런 쪽에 지금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양다리 전략이거든요. 구조개혁은 계속 의제를 제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위원장 경우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라.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 해놓고 직접 때리는 거는 가맹점, 아주 착취적인 행위를 하는 가맹점 본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조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체감도를 높여가면서 구조개혁을 해가는, 제가 해석하기엔. 예. 이게 참여정부 때 그 일이 어려웠던 이유거든요. 뭐 집회를 나가는 건 다 좋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급한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라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로 볼 때 국정 운영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 기대가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하세요. 제가 대선 기간에 이런저런 일로 몇 번 배웠는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되고 말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네, 지난번에 낙선하시고 나서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그거였고요. 김정숙 여사님도 우리 남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돼 라는 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문편하고 운동회 하던 날 와서 막 노래 막 부르시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절박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거를 말로 하세요. 제가 절박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정숙 여사님은 몸으로 절박해요. 이번에 청주 물난리 지역에 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한 거지만 그만큼 여전히 대선 선거 때와 마찬가지의 절박한 태도로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그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과제가 되게 버거워요, 지금. 아까 질문 나왔죠? 첫 번째가 경제고요. 두 번째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지금 정부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게 경제는 지금 국가의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중이죠. 이거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용감해요. 지금 용감하고 대담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천공항 그 좀 비정규직 좀 없애. 그때 철도공사에 우리 여성무원들 문제 같은 거요. 그건 사실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노동부 장관, 그 국토부 장관인가요? 뭐 하여튼 철도공사 관할하는 장관 불러서 빨리 해결해.
석 달 안에 해결해. 안 그러면 못 벗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결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런 건 제도로 해결해야 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줘도 다른 데는 문제가 다 있는데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손 닿는 데는 그냥 해결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시그널이거든요. 제가 알소신잡에서 인생 영화를 자토이치 꼽았죠. 저는 그 몇십 편짜리 시리즈로 있는 흑백 영화를 봤는데요. 독일 있을 때 독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사는 다 독일어로 나와요. 더빙이 돼가지고. 근데 자토이치는 자기한테 걸리는 놈만 죽였지 사회를 바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 전체를 해결을 못해도 내 눈에 띈 거라도 해결을 해야죠. 근데 그 점이 권력 행사 방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제일 큰 차이예요. 문 대통령님은 문제가 드러나는 데를 개입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는